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효원입니다. 지능이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긴 하지만 대체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다루거나 자신을 적응시키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개념화해서 인식하고 또 통제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흔히 머리가 좋다고 할 때 기준처럼 사용되는 지능지수 IQ는 우리 아이가 또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인지 발달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점수이고요. IQ가 1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와 연령과 성별이 비슷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평균 정도의 발달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IQ를 측정하는 검사들은 인간의 어떤 인지 능력이나 인간 정신의 아주 일부의 항목들만 측정할 뿐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기능 전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는 아직 없습니다. 지적장애는 어려서부터 인지기능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표준화된 검사에서 70 아래, 즉 하위 2.5% 아래에 있으면서 또 적응 행동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나이를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양치질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이라든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적응 행동 또는 적응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적장애는 그 정도가 심할수록 더 어릴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영유아기에는 아이들이 말이 느린 것으로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좀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거나 어른들이나 혹은 자기보다 좀 어린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학교에 들어갈 무렵이 되면 학업이 좀 처지고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적장애만 있는 아이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과는 달리 인지 발달이나 언어 발달은 느리지만 사회성 발달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이 느리더라도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눈맞춤이라든지 호명 반응이라든지 상호작용이 좋은 경향을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자기 관심사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감각 추구라든지 특정한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적장애가 의심되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요, 전문의들이 아이의 언어나 인지나 사회성 그리고 정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를 보면서 관찰하고 또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과 적응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아이를 관찰하면서 혹시 대사이상 질환이나 유전 질환 혹은 뇌질환 같은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피검사를 통한 유전자 검사, 대사이상 검사 혹은 MRI와 같은 내영상 검사, 뇌파 검사와 같은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령기 이전의 유소아에게는 발달 검사를 시행합니다. 덴버 발달 검사라든지 베일리 영유아 발달 척도 혹은 심리교육 프로파일과 같은 발달 검사들을 통해서 발달의 여러 가지 영역별로 우리 아이의 발달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요. 학령기가 들어서게 되면 웩슬러 검사와 같은 지능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인지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님들께 아이의 행동이나 생활에 대해서 여쭤보지만 더불어서 사회 성숙도 검사나 바일랜드 적응 행동 척도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아이들의 1%에서 3% 정도가 지적장애로 진단이 되고요. 남자 아이들이 한 1.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생기는 원인은 아이들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다운증후군과 같은 유전 질환이나 선천성 대사 이상 혹은 임신 중에 알코올 중독이나 감염
것과 같은 다양한 생물학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유아기의 영양 불량이라든지 장기간에 걸친 아동학대나 방임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동시에 지적장애가 생기는데 관여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아이가 지적장애가 생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지적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적장애는 지능의 저하에 따른 어떤 적응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부분이 처지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사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혹은 학업을 따라가기 어렵다거나 혹은 사회적인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ADHD가 동반되거나 분노 발작이나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뇌전증과 같은 신경학적인 어떤 질환을 동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에 동반된 이런 다양한 동반된 문제들을 함께 파악하고 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적장애 임상 양상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떤 지적 기능의 수준입니다. IQ 35 이하의 고도 또는 최고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나이, 즉 2살에서 3살에 이미 진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시력이나 청력의 장애 혹은 뇌전증, 뇌성마비와 같은 신경학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나 인지 기능이 아주 느리게 나타납니다. 더불어서 과잉행동이나 상동행동, 불안, 어떤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동반된 문제도 최고도의 지적장애에서 더 흔히 동반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IQ가 35에서 50 정도인 중등도의 지적장애인 경우에는 성인이 되었을 때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까지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도 감독이 계속 요구되지만 보호작업장과 같은 곳에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IQ가 50에서 70 사이의 경도의 지적장애 아이들이 전체 지적장애의 70에서 75%를 차지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초등학생 수준의 어떤 학력이나 지능, 생활 수준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는 교육시설이나 어떤 직업재활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과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 5세 이전에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언어 치료를 포함한 특수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언어와 인지 기능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능이 현저히 오르거나 혹은 지적장애가 치료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와 개입을 통해서 인지 기능과 적응 행동을 최대한 발달시켜서 성인이 되었을 때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능을 호전시켜주는 그런 약물은 없습니다. 지적장애를 약물로 치료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울이라든지 불안 혹은 ADHD, 공격성, 동반된 뇌전증 이런 문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약물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동반된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아이들의 뇌발달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아이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면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이 우리 아이가 특수학교에 가야 할까, 일반 학교에 가야 할까, 일반 학교를 간다면 일반 학교 일반반을 가야 될까, 도움반에 도움을 받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아이들의 인지적인 수준이나 또 아이들의 적응 행동에 따라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적응 행동적인 어떤 부분들을 잘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령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지적 장애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돕고 신체적인 사춘기와 또 성인의 역할에 대한 정서적인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인기가 되면 기능 수준에 따라서 일반 대학 안에서 어떤 특별 전형이 있는 경우도 있고 특수한 과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대학 생활이라든지 직업 훈련이라든지 지원 고용 혹은 보호작업장,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혹은 단기보호시설과 같은 다양한 곳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공격 행동이나 자해와 같은 어떤 부모님들이나 본인을 힘들게 하는 행동이 있을 때는 나이와 그 문제 행동의 어떤 기능에 따라서 대처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흔히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인정받거나 관심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관심을 받으려고 어떤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때로는 뭔가 이렇게 심심하거나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뭔가 다른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적절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 행동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혹은 원하지 않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 행동을 통해서는 원하는 것을 얻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뭔가 심심하거나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다른 대안적인 방법, 혹은 심심할 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다른 활동, 이런 것들을 아이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장애 진단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으신데요. 장애 진단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하고 또 적절한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아이가 자라면 군대나 취업과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부모님들께서 신청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장애를 잘 이해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계속 아이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